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견딜만한 기온은 내일 저녁까지만이라고 하죠. 내일 저녁 눈이 온 이후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한강이 얼어붙는 것은 아닌지. 이 옛날 어른들은 말이에요. 이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요새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추억은 만들어가는 건데 요새 우리 아이들은 추억 만들기의 소재 부족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한테 세제 혜택도 주고요. 건강보험 이거 좀 싸게 또 해주고 이래서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월세, 전세 이거 올리는 거 좀 잡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웅진 주택정책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을 2년 동안 유도하겠다 이 얘기죠? 예, 저희가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뭐. 예. 사실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자가 보유를 좀 많이 촉진을 시키고 이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정부의 재정 문제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제 사적인 전월세 시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을 일정 기간 보장을 하고 또 이제 임대료 인상이 제한이 되는 그런 등록 임대주택을 많이 확충을 하는 것이 사적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등록에 따른 부담을 저희가 줄여서 자발적으로 좀 등록을 유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대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이게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겠죠. 근데 이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죠?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한 130만 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2천만 호가 조금 덜 되는 한 1,900만 호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자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에서 10%가 안 되네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주택이 세입자분들이 그렇죠. 580만 가구 정도가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사적인 전월세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아까 인센티브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일단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이제 세제하고 건보료 혜택을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세제 같으면은 이제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포함이 되고, 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019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현재 과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30에서 75% 임대 기간에 따라서 좀 감면을 해줄 거고요. 건강보험료도 거기에 맞춰서 4년 임대로 등록을 하시면 40%, 그리고 8년 임대로 등록을 하시면 제가 80%를 감면할 계획이고, 또 이제 장기 임대를 저희가 좀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8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좀 큰 게 양도세, 종부세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하고 종부세 합산도 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8년 임대를 했을 경우에요? 예, 그렇습니다. 8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고 중부세도 배제하고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도요, 종합부동산세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게 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혹할 수 있지만 또 네. 임대 이 주택 가지신 다주택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거 해당이 안 되면서 다주택까지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8년이 너무 길다. 이 등록하다가 그냥 버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양도세 혜택을 주고 있는 그 8년 이상 임대에다가 또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 공시가격 6억 이하요? 예,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데,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그 세입자 보호가 일단 주 목적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실시가 되고 또 이 과세소득하고 연계가 돼서 건강보험료도 현재 부과가 앞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세부담과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이 등록을 하지 않고다 세부담이 훨씬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부담은 적을 수 있지만 8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그죠? 예. 4년, 8년. 이거를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해 봤을 때, 예? 어떤 것이 더 현명한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게 레셔널 초이스, 이성적 선택 합리적 선택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는 뭐 100% 공감합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또 매각이 완전히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똑같은 조건으로 현재 임차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만 물론 약간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아니 근데 만약 예를 들면요. 임대사업 안 하는 사람한테 집 팔면은 다 토해내야 돼요? 예,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돌려내야 되는. 그거 보세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게 전혀 매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임대사업자들한테 등록을 하는 임대사업자한테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한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정부가 어떤 세원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임대차 시장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임대차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실제로 임대소득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임대사업자한테 집을 팔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집 팔 때 당신 임대사업자입니까? 이것만 골라서 팔기는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저희가 이번에 임대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서 임대 등록을 한 사람들은 다 DB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른 임대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겠다.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정보를 보시고 필요한 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8년 이내에 매각을 하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보유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8년 거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장기 보유를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팔기는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아예 좋습니다. 매각 제한은 있습니다. 예. 장기 보유를 하고
예, 그게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홍진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세입자 보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혜택도 못 보고 사람 집만 못 팔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걱정도 되긴 되겠네요. 예? 저희가 그 2022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한 20만 호 정도 예. 임대주택 등록이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등록된 임대주택이 한 200만 호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도 예. 2022년까지 한 200만 호 정도가 확보가 되면 한 400만 호 정도의 주택이 임대료 인상이 제한이 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됩니다. 그때의 현재 그 가구 증가 속도를 감안을 하면 한 900만 가구 정도가 예. 2022년도에도 임차 가구로 제가 거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 한 45%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알겠습니다. 거주할 것으로 예. 근데 시민단체 측이 고민이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올릴 걸 한꺼번에 확 올린다 이거예요. 월세든 전세든. 예?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또 최근 향후 한 1,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확률은 제가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등록된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주택을 세를 놓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한번 두고 보죠, 뭐. 근데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전세 반환 보증보험, 이거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가입 대상 보증금도 저희가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거는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세금 문제만 주로 이제 많이 언론에 공부가 됐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계약 갱신 거절 기간 같은 것들을 단축하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방안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2년 후부터 이제 실시되는 거죠, 그죠? 그 방금 말씀드린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제가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건 2년 후고요. 예, 대부분이 2019년 내 그 세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김홍진 주택정책관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8시 31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엄청 추운 날 아침 오늘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계속되는 한파 속의 아침 출근길이 계속 어려운데요. 옷차림을 두툼하게 하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시간대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군자분기점 2, 3차로 있었던 작업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는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지금 서창 분기점부터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고 난 지점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아직은 부천부터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신월 일대까지는 지금 5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도 아직은 서창 분기점 부근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 이동하는데 송파 일대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안암 부근까지 4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하남 분기점까지는 7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이 기준금리 또 인상했네요. 예상돼 있었죠. 그렇죠? 예, 오늘 새벽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1.0에서 1.25에서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리와 달리 기준금리 범위를 정하는 건 미국은 연방제 국가니까 주마다 기준금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주 가면 1.25고 어떤 주 가면 1.59 이래요. 그래서 근데 금리의 최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이제 같아졌고요. 미국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관심이 그거였어요. 이번 달 12월에 올리는 건 이미 예고편이 돼 있었고요. 네. 이제 내년에 몇 번 올릴 거냐가 관심이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333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3년간 매년 세 차례씩 3%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세 차례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세 차례 올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근데 안 올릴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가 지난달 11월에 이제 6년 5개월 만에, 무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내년에 이제 미국이 세 차례 올리면 또다시 금리가 역전됩니다. 지금은 같은데. 또 미국이 아마 우리보다 0.5 이상 높고 이러면 또 자금이 쏠려나가고 이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편이래요. 소규모 개방 경제죠. 예, 한꺼번에 확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엑소더스를 우려하는 건데 이제 당장 내일자 이제 신문, 오늘자 석간신문부터 이제 나올 제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400조 가계부채 어떻게 하다 비상 이런 제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금리 인상되면 항상 이렇거든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KDI가 발표한 게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반디 효과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특히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착시일 수 있고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3%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기준금리를 또 쉽게 또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미국보다 고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라고 최고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어떤 그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생각보다 약했다. 그죠? 이런 거죠. 나는 뺨 맞을 걸 생각했는데 꿀밤 한 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확 들어오네. 맞습니다. 근데 왜냐면 뺨 맞고 내 손발이 묶일 줄 알았어요. 사실 투자자는 그걸 제일 우려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미성년자 출입 금지. 나이트입니까? 미성년자 출입 금지만 한 거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만 가상화폐 거래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를 했고요. 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막을 수 있느냐? 사실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교생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실 대학생도 얼마 안 해요. 생각보다. 전체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자적 접근 방법으로서 대학생도 해, 고교생도 해, 좋아라고 기사를 쓰거든요. 이게 마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냐 하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큰 손들이 많이 하거든요. 강남에. 이런 분들은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상화폐 지금 오늘도 제가 가격을 보았는데 큰 영향 없어요.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지금 2,500만까지 찍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1,800, 1,900에서 지금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정부의 대책은 금지보다는 관리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합법화 더 보호받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져서 만약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투자자 보호 이런 얘기 나서 오히려 투자자들 더 좋아합니다. 나 해킹당할 게 제일 겁나거든요, 지금. 이거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보고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그리고 전면적 금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전면적 금지까지는 안 가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정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전면 금지를 어떻게 시켜요? 근데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효성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걸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작하지 않고 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개방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못하면 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달러화 기준이고 엔화 기준이어서 환율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떤 신호,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너무 과열돼 있다. 광풍이다라는 거죠.
정부가 물론 고민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대책은 뭐냐. 이 젊은이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사실 투기성역에 광풍이 부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별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가상화폐 투자하면서 우리가 블록체인이 그 기본 기술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뭔지 모르죠. 예. 정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저는 이 가상화폐 광풍을 보면서 꼭 같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노벨의 다이너마이트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발명할 때는 좋은 목적으로 개발을 했잖아요. 뭐 공사도 하고 다리를 잇고 교량을 끓이려고 지었는데 이게 폭탄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가상화폐도 이 달러 독재, 이 중앙 집권적인 화폐 경제에 대한 어떤 반기로 블록체인을 기반해서 만들어낸 지금 완전히 튤립 투자처럼 광풍이 돼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데 순방에 같이 따라간 국내 기업 대표들 사이에 시 주석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예? 이유는 뭘까요? 결정권자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오후 5시 40분인가 30분부터 이제 오늘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던데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 기업, 한국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사드 때문에. 그런데 시 주석과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다. LG다. 현대차다. 나 시 주석하고 사진 찍었어라고 이걸 한번 CF 광고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인정해준 기업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답니다. 우리 시주석하고 인증샷 한번 찍게 해주세요. 이 출발사 아침 듣는 청취자분들도 신율 교수님하고 인증샷 한번 찍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시작이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시역 악수하는 사진 이런 걸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확대 정상회담하고 만찬을 하는데 누구까지 인증샷을 찍는지 내일 한번 보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실권자하고 사진 찍는 거 중요하죠. 근데 다음 달부터 이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고 그러죠. 예? 이거 잘하는 일이에요, 사실. 큰일 보고 나면 외국인들이 즐겁을 해요, 아주 그냥. 외국인은 전부 다 변기에다 넣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기에 넣거나 휴지통에 넣거나 화장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변기가 수압이 이걸 다 흡입을 할까? 흡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만드는 공원에 있는 이런 공공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기에 넣어라로 한다는 거죠. 이제 휴지통 없애고 이제 수압 좋은 변기로 다 교체를 하든지 어떻게든 하든지 간에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악취가 없어지겠죠. 이제 다만 이제 공중 화장실보다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민간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다 변기를 바꿔주거나 수압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수압도 충분하고요. 우리나라 휴지가 물에 잘 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 휴지를 쓰고. 저가 휴지도 잘 녹아요. 잘 녹습니다. 예, 그럼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휴지통을 비치하던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민간 화장실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선언을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왜 계속 오릅니까? 지금 계속 또 올랐죠. 일자리 정부의 역설이다 이런 제목도 달렸던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 이제 청년 실업률이 9%대였죠. 근데 이게 사상 9.2%여가지고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1999년 통계 작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체감 실업률, 특히 취준생이나 구직 담년자까지 포함해 21.4%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실 이거는 약간 언론마다 좀 약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공무원 수를 늘리니까 그 공무원 시험을 한다고 이제 지원서를 내는 순간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있고 이제 정년 연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좀 위축돼서 신규 고용을 좀 꺼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고용 없는 성장은 하는데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특히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문재인 대통령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이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 무역을 이루는데 한국 화교가 한몫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화교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닐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한국석의 화교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화교라는 게 이게 화가 중화할 때 그 화자죠? 네네. 교포할 때 교자고. 예. 예. 근데 이게 한국 화교, 한국에 사는 중국인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일 교포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는 별로 안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일교나 뭐 인교나 이런 말 써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자 용어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쓰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 밖으로 나가 사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중화인으로서 밖에 나간다고 해서 화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말을 따서 이제 교포라는 말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적절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화교가 화교도 그렇고 교포도 그렇고 그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중국식 용어를 우리가 그냥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생겼던 것이고요. 뭐 이제 해외 이주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국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자기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 국적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화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다. 미국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족, 중국 조선족은 이제 제1조선인도 마찬가지로 제1교포라고 그러듯이 우리 한국의 이제 교포가 되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살기만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또 국적 취득 여부가 다양해지니까,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한 5, 60년 전부터는 이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자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혈통 또는 혈연적 기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일괄해서 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화교분들 지금 유명해지신 분들도 많죠. 그죠? 꽤 많죠. 특히 연예계에 많아요. 아니, 연예계. 그죠? 네, 한국에서는 연예계에 좀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강해. 인구가 많고 또 문화가 다양하고 넓다 보니까 세계 어느 곳에나 이제 중국인 이제들이 많이 나가 사는데, 중국인으로서 이제 사업 분야, 상업이나 무역이나 사업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곳이 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글쎄, 그렇다 그러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 화교가 정착을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적인 부분들, 음식점업이라든가 요식업, 그리고 특히 이제 연예계 이쪽에 좀 일부 들어가 있는 형국이죠.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화교가 진짜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나 딴 나라는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는 이제 각국에 정착한 화교들의
뭐랄까요 경제적 또는 자산 배경 자체가 좀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교 자본이라고 흔히 부르는 네. 동남아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간 이제 중국인들은 대개 중국 강남 지역 특히 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역사적으로도 부유했던 중국도 강남이 잘 사는 그렇죠. 광둥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에서 이제 예.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이제 예.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이제 처음에 한국 화교 사회가 형성될 때는 강동, 절강, 강서성처럼 역시 강남 지역 사람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좀 화교 성분이랄까요? 출신 지역에 물갈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육박하는 98%, 99%가 원적지가 중국 산동성이에요. 여기는 이제 주로 중국에서도 척박하기로 유명해서 기근이 들면 가장 많은 유민이 발생하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예. 출발 배경 자체가 달랐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일본 통치자들의 좀 의도적인 면이 하나 있었고요. 의도적으로 민족 이간책을 펼쳤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는데 한국인을 좀 동원하기 위해서 중국인 멸시 의식이랄까요? 적대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좀 펼쳤습니다. 예.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해방 이후에도 특히 중국인들이 이제 사업적으로 정착할 수 없도록 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좀 상당히 많이 강했어요. 제도적으로도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성공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에 화교가 처음으로 온 때가 13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130년 전이면 어떤 때죠? 조선시대 말인가요? 이제 왕조로는 조선이 맞죠. 네. 왕조는 조선이 맞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문명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 왔죠.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도 시대마다 있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화교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한국에 온 중국인 전체가 아니고요. 한국에 와서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와서 뭐 지금도 명나라 멸망한 이후에 건대 석시 일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지리산 부근에 정착했다든가 그 전에 석시요. 예. 명나라 병부상서 집안인데 이제 청나라가 대륙을 점령하니 지배하게 되니까 조선으로 이주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전에도 뭐 사실은 신 교수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성씨 중에 대략 한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저희는 성씨의 기원을 확실합니다. 보자면은 이 왕건 신순경 시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저는 모르죠. 그렇죠. 그 많은 쫑쫑걸 라이더 이 중국에서 왔는지 그건 모르죠. 많은 성씨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왕건조차도 자기 조상을 중국 기원으로 이제 포장을 하거든요. 예. 많은 성씨들이 중국 기원이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제 근대적인 이제 한중 관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중국인들이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이제 이모군란이 있었던 해이고요. 이때 이모군란을 이제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비공식 요청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한 4,000명 정도의 군대를 보냅니다. 네. 이 군인들은 이제 잠시 주둔했다가 돌아가는데 이 군인을 따라서 들어왔던 한 40명 정도의 상인들이 이제 군대 조달상들이죠. 그 이후에도 서울에 정착해서 계속 상업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국 화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 연희동에는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요. 예. 거기 또 그 차이나타운도 있어요. 예. 그 학교 안에 이제 오장경 오무장공사라고 하는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당에 모셔 있는 사람이 우장칭, 오장경 한국말 발음으로 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청나라 총대장이었던 광동 수사제독이에요. 이 사람을 한국 화교들이 한국 화교의 공동 비조로 모시고 있어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 가을로 거기서 이제 화교 단체들이 모여서 화교 사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었습니다. 진짜 지금 말씀하셨지만, 화교분들,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집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종사하는 직업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한적이라보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민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들고 나가서 이런저런 무역업 같은 걸 하지만 빈손으로 나갈 때는 칼 3가지 중에 하나만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삼파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가 이제 요리칼, 하나가 이제 재봉가위, 하나가 이발가위. 요 3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발소, 양복점, 음식점 요 3개가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 정착하는데 주된 업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 음식점만이 이제 그렇죠. 중국인이 경영하는 걸로는 좀 남아 있지만 20세기 초까지, 1890년대, 1900년대까지도 중국인 경영으로 특히 많았던 것이 양복점하고 이발소였습니다. 예. 그랬군요. 우리는 뭐 양복 만드는 이제 역사나 경험이 중국보다는 중국이 이제 1840년대 아편 전쟁 이후로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예. 유럽인들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반면에 우리는 188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인들이. 한 4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서 굉장히 길죠. 40년이라면 한 세대가 넘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런 식의 생활에 필요한 이제 유럽적 또는 미국적 소품들, 뭐 구두, 양복, 뭐 타이,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중국인들한테 제조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어쨌든 화교 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잘 좀 뭐든 정착하시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다 우리랑 같은 사람이죠.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참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예, 목요일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진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이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